당신의 삶을 바꾸는 토크쇼 정치합시다. 자, 이제 민심포차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 게 바로 원내 일당인데 어느 쪽이 차지하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48.9%,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일당이 될 것 같다는 의견 18%, 두 당이 뭐 비슷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19.9%,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30.9%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이 추이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이 제 일당이 될 가능성이 근데 이거는 이제 높은 그때도 건가요? 말씀드렸지만 네. 후행지수기 때문에 네.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고 하니까 네. 이제 저렇고 사실은 이번은 어느 정당이 일당이 되느냐보다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어느 진영이 가반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그게 이제 이후 전국에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여당 입장에서는 더불어 뭐 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뭐 민생당, 무소속까지 151석 하느냐. 또 여기는 뭐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국민의당 뭐 무소속까지 그렇게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가능성으로 보면 사실은 뭐 그 여당 쪽이 지금 나오는 조사로는 훨씬 더 유리하죠. 만일 그때 비례위성정당 안 만들었으면 그건 이제 위험할 뻔했죠. 위험할 뻔했고 그러니까 뭐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예측들은 다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판단 좀 다른데요. 안 만들었어도요. 예, 그 다른 당에서 그 지금 그 미래통합당 말고 다른 진보 계열의 정당을 찍는 유권자들이 그 더불어민주당이 그 위성정당 안 만들었다고 해서 그 당 미래통합당 찍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투표로 나오면 열린민주당 찍든가 정의당 찍든가 다 찍어서 그냥 민주당 의석만 좀 줄어드는 거지. 진영 대 진영으로 보면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고요. 어느 진영이 이기냐 이거는 저는 이미 결판 났다고 봐요. 이거는 뭐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어느 쪽이 더 다수 의석이 되냐 진영 대 진영으로 이건 이미 끝났다고 보고요. 저는 이 범여 또는 범진보 진영이 얼마만큼의 의석 총계를 낼 거냐 이제 그것만 지금 남은 상황이 아니냐 저는 사실 그렇게 봐요. 예. 지금 문민정부 들어오고 나서 대통령 임기 후반에 그러니까 중간 평가라고 볼 수 있는 이번 선거부터 임기 후반에 가까운 선거도 있었는데 유일하게 집권 여당이 승리한 게 2012년 선거밖에 없습니다. 2012년 선거는 당시 그 새누리당이 152석을 차지했죠. 그래서 이 과반수를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근혜를 선거 여왕이라는 수식어에 참 걸맞은 승리를 거뒀다 이런 평가가 다 나왔는데 그러면 야당이 져서 또 한 번 그런 이변을 보여줄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김종인 간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가 이렇게 엉망이고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중간평가 선거에서 여당이 이긴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고 투표하시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 보면 지금까지 지금까지 들려오는 여론조사 결과는 안 그렇거든요.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과연 이 코로나19 사태라는 이 변수가 이만큼 크게 작용했을까? 그거 아니고는 가령 문재인 대통령의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가 갑자기 뭐 무역이 잘 됐다라든가 뭐 투자가 확 일어났다라든가 일자리 확 늘어났다라든가 이런 어떤 상황 변경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더 악화가 됐잖아요. 모든 것도 악화가 되고 가령 수출만 하더라도 지금 17개월째 지금 급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투자, 소비, 생산 뭐 그다음 수출까지 뭐 소득까지 뭐 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추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이긴다고 하면 뭔가 야당이 되게 잘못했거나 그거예요. 야당이 아주 잘못했거나 그래서 정말 새가리 떠드는 말대로 정말 문 대통령은 야당 본건 타고났다 뭐 이런 말이 네. 정말 정설이거나 아니면 코로나19가 정말 이 세상을 바꾼 엄청난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코로나19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심판론이 작동하는 두 가지 조건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35대 55를 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35% 밑으로 내려가고 부정평가가 55를 넘을 때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한다. 제가 아까 뭐 한 60%에 가까워. 근데 이게 가장 근접한 게 문재인 정부는 조국 정국일 때예요. 갤럽 기준으로 40%가 처음으로 보는 39가 나왔고
50% 중반대까지 갔어요, 부정평가가. 그게 가장 많이 간 겁니다. 근데 그 뒤에는 코로나가 오기 전이나 뭐 그 후나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단 그 면에서 심판론의 1차 전제가 작동이 안 됐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야당이 강한 대권 주자가 있었어요. 이제 박근혜도 아까 2012년에 강한 그렇죠. 대권 주자고 2012년에도 문재인이 뒤로 빠져 있지만 대권 주자가 있고, 그럼 야당에는 강력한 대권 주자가 있어서 정권을 찾아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줘야, 여기가 그거는 뭐 이 정당이 더 국정을 잘 운영할 거라는 것도 있지만 이 지도자가 정권을 찾아올 거라는 게 있을 때 두 개 동시에 작동해야 심판도 작동하는데 둘 다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내 잘못이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전부터 유력 대선 주자가 없다는 건데 혹시 내가 진짜 유력 출마를 대선에 뜻을 유력 보였어야 대선 주자로 되는데 어떻게 좀 그 부산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변호사님이 대선에 출마하셔서 유력 후보가 됐으면 제가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 세상에. 그럼 나왔겠지. 예, 그렇죠. 네. 저게 후행 지수라는 건 맞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저게 특정층에서는 선행 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략적 투표를 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잣대가 사실 저거거든요. 선거 판세가 크냐 아니면 접전이냐. 접전일 때는 내 한 표를 그 경쟁하는 두 당 중에 어느 한쪽을 주면 자기 표의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가설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언더독이나 밴드웨건이나. 그리고 저 격차가 클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격차가 클 때 견제론이나 이런 게 작동하기가 쉽고요. 이렇게 접점일 때는 심판론이 훨씬 더 작동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저 전망 저게 단순한 후행 지수만은 아니다. 또 일부층한테는 전략적 투표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은 맞는데 그 우리 밴드웨건 효과가 맞냐 언더독이 맞느냐 그 김정인 위원장이 그냥 이게 쫓아가는 게 좀 유리합니다. 뭐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여론조사를 통해서 4.15 총선 직전까지 저희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전국의 민심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자, 경기, 인천, 강원 지역민들의 민심 저희가 또 직접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라던가 여러 가지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주변 인력들이 같은 편인 경우가 더 일을 진행하기 수월할 것 같아서 그래도 여당 쪽을 지지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쪽에서 솔직히 미래통합당 쪽에서 그렇게 일을 뭔가 한 게 없다고 생각돼서 정부 심판이죠. 분배라든지 친노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그 정책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 기업이 성장하고 이게 고용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보수를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발목 잡기만 또 했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현안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도 지지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모든 게 힘들다 보니까 이번에 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안 될까 싶어서 저 지금은 마음은 미래통합당으로 하고 있어요. 야당 심판입니다. 야당들이 그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이나 그런 거 없이 정부에 대한 비판만 하고 있고, 그리고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대한 반성이나 그런 것도 없이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민주당을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예. 이렇게 최악을 IMF 때도 이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힘들게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소상공인들 진짜 그대로 너무 그냥 진짜 여기 무너지는 집들 되게 많아요. 지금 정부는 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나마 저는 야당을 심판해서는 게 그쪽 미래통합당 쪽에 저는 별로 선입견을 좀 갖고 있어서 그쪽을 좀 심판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좀 현 정권이 좀 잘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한번 좀 바꿔보자. 경제, 안보, 뭐 그냥 외교 다 그렇잖아. 그 코로나 때문에 묻혀가지고 그렇지. 그 조국 사태부터 그냥 모든 게 그냥 그렇잖아요. 그나마 민주당이 더 나은 것 같아서 쭉 선택했었어요. 그 전에 계속 후보 대통령이었던 분들이 좀 비리도 많고 뭐 그렇다고 민주당이 없는 것도 아닌 거는 맞는데 그래도 최선을 택하기보다 약간 차악 쪽?
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양당에서도 이제 자체 분석을 통해서 예상 의석수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좀 살펴보면 지역구 253곳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30에서 139곳을, 미래통합당은 123곳에서 128곳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수도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81곳에서 85곳, 미래통합당이 41곳에서 44곳,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6에서 7곳, 미래통합당이 35곳, 충청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4에서 15곳, 미래통합당이 18곳, 대구, 경북에선 민주당이 0에서 1곳, 미래통합당이 23에서 25곳,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25곳으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하고 정치 컨설팅 하시는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 전망치 내지 목표치 있잖아요. 민주당은 130에서 139, 미래통합당은 123에서 128. 이거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민들 상대로 작전하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는 저는 이게 지금 양당 관계자를 만나고 대화해 보면 실제로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실제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게 이제 각 당의 그 전략가들이 지역별로 의석수를 다 되게 짐작하면서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조사도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 비례정당 얘기가 나올 때 그때 민주당에서 시뮬레이션을 전략팀에서 하면서 지역구 130석을 전제로 해서 당내에서도 비판이 좀 있었어요. 지역구 130석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때 비판적 여론이 있었죠. 근데 수도권이 지금 121석입니다. 지난번까지는 122석이었는데 그때 82석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35개를 했고 뭐 기타 국민의당 2석, 뭐 정의당 1석, 무소속 2석 이렇게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의 그 판세 분석은 그 82석보다 좀 더 할 거다라는 거예요. 더하면 지금 더 한다는 얘기는 거의 9대 3으로 보는 거거든요. 120석 정도를 놓고 뭐 121석이지만 90대 3. 그러면 뭐 그거는 압승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까 여쭤본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정당들이요 정직하게 얘기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자기들의 예측 의석수를 자기들이 실제로 이제 분석하고 목표로 세우고 전망하는 대로 얘기하는 경우를 제가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그래요? 예, 항상 거짓말해요. 더불어민주당은 좀 뭐 그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은 조금 뭐 희망을 좀 섞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여당이 더 우세하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인정이 돼요. 현재까지 조사 결과로는 조사 드러나는 결과로는 거. 예. 이제 인정이 되는데 이게 되게 앞서가는 쪽은요. 실제보다 더 보수적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앞서간다 그러면 반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당이 저렇게 거대해져도 돼? 이것도 있고요. 민주당이 지역구를 너무 그렇게 많이 이긴단 말이야. 그러면 표정 뭐 정의당에 나눠주지. 이런 거 있어서 앞서가는 정당, 그러니까 팽팽할 때는 서로 자기가 이긴다고 그래요. 근데 우열이 있을 때는 이기는 쪽은 줄여서 얘기하고요. 지는 쪽은 높여서 얘기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거는 항상 이랬어요. 저는 계속 이 정치합시다를 우리가 이제 10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지식다방이랑 민심포차를 하면서 계속 제 머리에 안 떠나는 이야기 하나가 박성민 대표가 첫 회에서 해준 얘기였는데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 선거 결과가 나오면 모두가 경악할 만한 쪽으로 한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여론조사, 그다음에 우리가 KBS에서 꽤 많은 샘플을 해서 5,000 샘플씩이나 한 이제 이 조사, 이 모든 거를 볼 때 민주당이 이겨요. 이 조사가 맞다면. 그냥 조금 이기는 게 아니고 아주 크게 이겨요. 이 조사가 맞다면. 우리 KBS 총선 기획조사가 실제로 민심을 정확히 포착한 거라면 민주당이 그냥 어마어마한 압승을 할 거예요. 이게 틀려가지고 진짜 서울에서 뭐 49개 중에 뭐 30대 19라도 나온다. 또는 수도권 121개 중에 뭐 75대 뭐 45가 나온다. 뭐 70대 50이 나온다. 19개 정도를 가져간다 그러면 50개 갈 겁니다. 예, 이러면 산수를 그렇게 못해요. 이러면
그거 버티면 앞에 숫자가 120만 개 있잖아. 중에 70대 51 나왔다. 예, 수도권에서. 이러면 민주당이 참패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나머지 지역에서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리라는 건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뻔해요, 다. 충청도까지. 그래서 이 우리의 조사가 민심을 정확하게 포착한 거라면 민주당의 압승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민심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해서 만약 그 저변에 민심의 저변에 이 여론조사에 포착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투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이 지역구에서만 139개까지 바라봤던 이 민주당은 창피할 정도의 망신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저도 어중간한 건 네, 없어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계속 그 생각이고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선거구별 여론조사를 꼼꼼하게 보기도 하지만 그냥 구도를 봐요. 구도를. 지금 국민의당이 없잖아요. 수도권에. 지난번 총선 때 수도권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낙선한 후보들도 20%대를 다 득표를 했고요. 당선자도 한 명 냈고요. 그 와중에 민주당이 그만큼 서울에서요? 예, 서울에서 당선자 2명입니다. 두 명 냈구나. 예. 안철수하고 김성식이. 예, 예, 안철수 씨도 있구나. 예. 그래, 맘먹었다. 지금 김성식 의원만 생각을 하고. 서울에서 두 사람을 당선시켰지만 수도권 대도시에서 낙선자들도 상당한 표를 획득을 했어요. 네, 그랬죠. 그게 전부 뭐였냐 하면 호남의 압승과 연계된 표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원래 안철수 씨가 이제 모으고 있던 중도 지지표에다가 호남을 압승한 데서 온 그 수도권에 그 연결된 민심 이 표를 모아서 이제 이긴 거거든요. 관악갑 같은 경우가 근데 관악구라든가 안산 같은데 부평 같은데 이런 데는 저는 호남이 상당히 했다고 봐요. 김영환, 문병우, 뭐 김성희. 근데 나머지 지역은 새누리당에서 이탈한 중도 보수표가 그것도 좀 많이 더 많이 가야죠. 갔을 거라고 봐서 근데 민주당한테 이득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변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맞대결이에요. 제가 우리 동네에 선거 포스터가 붙었는데 후보가 딱 3명이에요. 그냥 더불어민주당 하나, 미래통합당 하나, 그리고 국가혁명벼랑군당 하나. 딱 3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 집권당하고 제1야당하고 또 이제 하는 작은 정당 하나하고 3개인데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둘 중에 하나를 찍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울 수도권 대도시의 선거 구도는 기본적으로 맞대결 구도예요. 그러니까 1%, 2%의 차이라도 그냥 all or nothing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은 진짜 만약 이 여론조사대로 간다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올 수도 있고요. 그럼 이게 안 맞다면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과 언론사들과 정당들이 낭패를 보는 그런 반대의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오는 것 둘 중에 하나인데 저 희망사항은 전자로 가기를. 아니, 그 저는 어쨌든 나왔을 때 우리 모두가 그냥 경악할 거라는 데 그냥 자, 지금 2012, 2016 총선 지역구 실제 득표율 경합도에 따른 선거구수 표를 보고 계시는데 4% 미만의 득표율 차이를 보인 곳이 2012년도에는 42곳, 그다음에 2016년에는 50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득표율 4% 미만에서 승부가 갈리는 걸 보면 이렇게 작은 변수에서도 당락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각 당의 의석수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건 못한다고 그랬죠. 저는 뭐 유보적입니다. 아니 저는 이게 매일 헤아리 보는 그 재미로 요새 살거든요. 내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매일 헤아리 봐. 그 아까 근데 호남에 내 놀라운 게 난 호남에 딱 민생당 3개로 봤는데 3개예요? 예, 민생당은 3개로 보는데 글쎄요. 앞으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수도권에 이 통합당이 말이죠. 나중에 뚜껑을 열면 아마 그 내가 진스타라다무스라는 걸 다시 믿으실 겁니다. 수도권에 생각보다는 그 통합당이 약진을 할 거예요. 난 근데 충청권은 갑자기 지난주에 갑자기 떨어지더라고. 통합당이 의외로 더 많이 빠져요. 박빙을 다투는 곳에서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그래서 충청권에서 부족한 만큼 오히려 수도권에서 이외의 그 야당 승리가 또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제1당을 누가 할 것이냐는 정말 내가 말하기 싫어 지금. 다 알아들었습니다. 네, 다 알아들었습니다. 오케이. 말하지 않아도 저희는 다. 그게 제1당이 네. 통합당이란 말이야. 아, 그래요? 정말 말하기 싫어.
네. 자, 뭐 그러면 좀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권역별로 이제 판세를 좀 보겠습니다. 아니 왜 통합당이 이렇게 다 부정적이지? 아니 데이터가 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 저는 부정적이지 않아요. 전 유보적이에요. 계속 일관되게. 자,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순서 좀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수도권 주요 관심 지역구를 또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뭐 종로 하실 얘기들 많으시죠? 네. 없어요. 할 없어요? 얘기. 넘길까요? 여기 정말 관심 순으로 쫙 찍어놨네요. 대중이 관심을 가진데 가장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지금까지 이낙연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가 표차가 예, 아직까지는 뭐 그냥 10%에서 20% 사이, 20%에 가까운 격차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좀 급격하게 좁혀지고 있다가 얼마 전에 또 황교안 대표 본인의 말실수가 또 터졌잖아요. N방 사건. 말실수가 아니고 평소에 소신이신 거죠. 아니 그런데 그건요 소신보다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변명을 하자면 검사 생활을 오래 한 버릇 때문이에요. 검사 생활을 오래 하면 사건을 두고 판단을 할 때는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사건마다 이 집단적인 범죄가 벌어졌을 때 진짜 진부의 핵심적인 놈들이 있고 나쁜 놈들이 있고 엉뚱하게 하나씩 끼어든 억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을 두고 한 얘기인데 그 박사방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글쎄, 내 말이 M방에 엄청난 돈을 주고 이게 들어가는 게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들어갔겠냐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호기심 때문에 들어간 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게 지금 지역구별로 보는데 선거 때 하루는 진짜 보통 한 달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하는 날도 4월 8일이잖아요. 이제 오늘 우리 지금 녹화하는 날이 그럼 이 조사도 지금 아까 우리 4월 4일, 5일, 6일 했다는 건데 이건 뭐 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감안하셔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론조사 기관도 다 다르고요. 아니, 기간도 다 다릅니다. 아니 이대로라면 가볍게 그냥 통합당은 대선 주자가 다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통합당은 대선 주자가 싹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다 사라질 거예요. 대권의 잠룡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오세훈 후보나 저기 뭐 그죠? 나는 뭐 특별히 그분을 잠룡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선거를 쭉 하고 조사를 해본 경험으로는 최근에 이 미결층들이 의사결정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목요일날 투표를 한 적도 있었고 지금 수요일날인데 그때는 목요일날 할 때도 일요일날 정도면 마지막이 움직인다고 봐서 되게 일요일날 조사를 했어요. 마지막 조사를. 예, 그랬는데 최근에는 수요일날이잖아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확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도 2010년에 국민의당이 그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에서 2등을 했잖아요. 전국에서 2등을 했고 민주당을 앞질렀는데 그때도 사실 그 전날 확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지금 그 아까 이제 경악할 거라고 보는 건 어느 쪽 흐름이든지 간에 저 흐름이 쏠릴 텐데 일주일이 남은 시점은 굉장히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전에 여론조사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을 보면 여기 지금 8군데를 해놨잖아요. 8군데를. 여기 보면 종로하고요. 구로을하고 그다음에 서대문 갑하고 이 3군데를 빼면 나머지는 다 접전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죠. 예, 대부분이 저기 다 접전으로 봐야 돼요, 지금. 근데 종로와 구로에서 상당히 격차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나 근데 종로는 아직까지 많은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구로는 차이가 커요. 거기다가 뭐 단일화 얘기가 나오던 강효식 후보도 사실 지지도가 미미하니까 셀링 단일화 한다 하더라도 그 차이는 좁히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서대문 갑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서대문 갑은 매년 선거 때마다 뭐 격차가 컸는데 막상 뚜껑을 읽어보면 다 집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 후보하고 이승열 후보 자체가 그렇게 또 관심을 가지게끔 재밌는 선거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이 여론조사가 4월 4일과 5일 사이에 있었는데 그 격차는 지금 현재는 뭐 한 16% 가까이 납니다만은 이건 나중에 또 뚜껑 열어보면 보기보다는 거의 한 4, 5% 차이밖에 안 날 정도로 종로는 제가 변호사님하고 내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종로? 네. 종로 다른 데는 제가 다 내기 못하는데 근데 종로는 내기할 수 종로 있어요. 얘기를 할 때 눈을 반짝반짝한 이유가 뭐예요? 그 왜냐면 데이터가 저거 말고도 보조 데이터가 많아요. 종로는. 그러니까 대선 후보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보조 데이터들이 있어서요. 가장 서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데가 종로다. 아니 이상하게 그 종로에 황교안 대표가 이낙연 그 후보를 이낙연 전 총리를 이긴 어떤 데이터도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나는 이 선거를 재밌게 보는 게 나는 늘 이 선거판을
가장 그 좌지우지하는 마지막 결정적인 변수는 뭔가 하면 한쪽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한쪽은 골리앗이고. 노상 이동이신데요. 지금 이낙연 후보는 느긋하게 지방 유세까지도 다 다니시잖아. 느긋하게 어디 가서 격려도 해주고 오고 저쪽 파주 올라가서도 격려도 해주고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이게 뭐 방역까지 하고 열심히 다니면서 외롭게 다윗처럼 투쟁을 하거든요. 다윗처럼은 안 보여요. 근데 글쎄 그게 문제야. 그게 조금 문제는 문제인데 그래도 마지막에 황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길 마지막 카드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이제 이낙연 후보는 골리앗이라고 하기에는 사람이 너무 순해 보여요. 그래서 골리앗이 될 수가 없고요. 원래 골리앗이 좀 어벙해요. 등치가 크고. 어벙하지는 않은데 굉장히 순해 보이죠.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캐릭터의 후보가 그 지지율이 앞서는 정당 소속일 때에는 정말 상대방이 이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종로는 저기는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보고요. 나머지는 다 접전이다. 아니 그런데 나 결정적인 이제 그 황교안 대표가 기회를 놓친 것을 아까 말씀하신 바로 그 전 국민에게 50만 원 그 얘기입니다. 본인의 득표는 물론 그 통합당의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냥 남의 밥상인데 거기다 숟가락 하나 더 얹어버린 거예요. 이건 대중들에게 아주 잘못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숟가락 얹은 것도 절대 얹어서는 안 되는 숟가락을 얹은 거예요. 그래서 명분도 잃어버리고 실리도 잃어버리는 이런 이상한 결과를 가져오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는 아주 이상한 거죠. 네. 예, 아주 이상한 건데 그런데 혹시 합니까? 또 다른 방식이 있을지 예컨대 예산을 쪼개서 이 50조를 25조를 쓰고 또 25조를 쓰고 뭐 한 150조 받고 또 더 받고 레이스를 또 할지는 몰라요. 내일 모레 나는 황 대표가 화가 나면 레이스를 또 하리라고 봐. 이번에 이해찬 대표가 레이스를 했으니까 받고 또 치는 거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할 수도 있지 레이스를. 자본이 없어요, 자본이. 칠 수 있는 자본이. 아니 어차피 다 국민 돈인데 누가 써도 다 국민 돈 아니에요. 받고 예컨대 한 200만 원씩 주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쭉 이렇게 보시면 이 중에서 이렇게 약간 후보들이 통합이 되면 좀 결과가 달라지겠다는 곳들도 있잖아요. 뭐 근데 이런 물론 데는 나갔어요, 그건 다. 안 되는 건가요? 예, 이제는? 그거는 뭐 없다고 봐야 돼요. 후보를 그게 사퇴하게 되면 생각보다 쉽지 막판에? 않아요. 선거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게 이제 후보들 간에 단일화를 하려면 당에서 공식적으로 추진을 하든가 아니면 후보들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하든가 말든가 하도록 당에서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거 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데가 고양갑하고 그 심상정 의원 문명순 후보 있는데 그다음에 그 무소속은 이제 단일화 대상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탈당 무소속 출마자들 있는 데는 해당상이었고 창원 성산 그다음에 인천 연수을 그 세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의미 있는 데는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어요. 아 근데 보수 쪽은 조금 달라요. 보수 쪽은 가령 이게 통합당 후보 말고 그 반발해서 나온 무소속 후보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초부터 그 별도로 출마 가린 그 영등포 을이죠. 그 박민찬 후보가 나가 있는데 이정현 전 대표가 또 거기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비록 의미 없는 지금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의미 없는 그 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지지를 만약에 그대로 다 붙는다면 이쪽과 다시 붙어볼 만한 박빙의 승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데가 꽤 제법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유치올 같으면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뛰고 있는데 민주당은 문제 그대로 박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상수 후보가 와서 상당히 격차 있는 3위를 하는데 그 표가 만만치 않게 많아요. 16%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후보 단일화를 하면 윤상현 후보가 쉽게 이길 수가 있겠죠. 이런 지역이 꽤 많이 있어요. 아니 경상도에 가면 이제 문자 그대로 그 삼각구도를 이루는 게 한 2개가 있어요. 근데 이런 데서는 가령 그 통합당 후보와 무소속 야당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 쉽게 이길 수가 있겠죠. 이런 데가 전국이나 따지고 보니까 많게 보면 7개, 적게 받아 4군데가 됩니다. 근데 큰 변수는 안 될 것 같아요. 단일화라는 게 생각보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해도 성과가 안 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투표 결과에서. 그런가요? 예.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있는 참모들 때문에도 이 선거에 자원봉사자도 많은 사람들 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도 단일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접전지가 많고요, 기본적으로. 접전지가 많고, 그리고 이제 접전지 중에는 이 향후 정치 일정이나 정치 상황 변화 혹은 대권 구도 뭐 이 정당 지형 변화와 연관되어 있는 후보들이 있는 데들이 있죠. 종로, 뭐 동작을, 광진을 뭐 이런 데들이에요. 근데 그거 보는 거지.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121곳의 수도권 선거구 중에서 민주당이 한 석이라도 지난번 총선보다는 더 할 거다. 그런 걸 보면 그렇게 보여요. 또 수도권 외에 관심 지었고 강원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석, 20대 총선 때는 이제 새누리당 6석, 더불어민주당 1석, 미소석 1석에서 이제 총 8석이었는데 자, 이번에 지역구 투표 후보 정당을 좀 보면 강원도 더불어민주당이 38.4%, 미래통합당 28%, 정의당 2, 민생당 1.2, 미결정이 25.8%로 나타났습니다. 뭐 전국조사와 좀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격차가 좀 적죠, 근데 수도권보다는 좀 적죠. 예. 자, 그러면 우리 또 제주도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도 역시 이제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석을 다 가져갔었죠. 17대부터 쭉 그랬죠. 네, 그랬네요. 지역구 투표 후보 정당 제주도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39.8%. 더블 스코어가 높네요, 여기. 그렇네요, 더블. 미래통합당이 18.2, 정의당 1.6, 미결정 23.7입니다. 근데 이게 제주도가 재미있는 거는 네. 정당 지지율이 그 2배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근데 그 선거 결과 저렇게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제주도가 뭐 우리 괜당이라 그러는 관계, 저게 여야보다 복잡하게 엉켜 있는 선거가 많아서 네네. 그건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자, 강원, 제주를 묶어놓고 보면 네. 상당히 흥미로운 게요. 강원도는 지난번에 무소속이 한 석 있었지만 보수 무소속이어서 실제 1대 7이었어요. 1대 7. 원주에서만 하면 네. 원주 을인가? 거기 송기현 의원 하나만 민주당에서 당선이 됐고 7대 1로 민주당이 참패한 지역이에요, 강원도가. 근데 강원도의 선거구별 그 상황을 전에 2012년에는 전 의석을 다 가져가고 그렇죠. 새누리당이.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치렀던 그 17대 총선 때도 조일현 의원 한 사람밖에 안 됐어요, 제 기억에는. 강원도는 경상북도나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 상당히 재밌는 게요. 우선 원주 갑을 여기는 민주당이 좀 여론조사상으로는 좀 경합 우세 내지 우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춘천은 찢어가지고 양구하천하고 막 붙였는데 거기 갑을로 나눠서 붙였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그 미래통합당이 압도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영서지방의 대도시 있잖아요. 여기가 서울, 경기도하고 교통이 좋아지면서 연결됐죠. 인적 흐름, 물류 흐름, 정보 흐름이 수도권 쪽으로 붙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 투표 성향에 굉장히 큰 변화가 4년 동안 일어난 것 같고요. 영동 쪽은 이제 7번 국도 통해서 경상북도하고 연결되는 지역이어서 여전히 생활상의 여러 가지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 경상북도 북부 지역하고 통해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통합당이 세고요. 그래서 강원도는 어찌 보면 거의 비슷한 선거 결과 3대 5 내지 춘천처럼 화천, 양구갑도 이제 사실 김진태 의원은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게 좀 어떻게 우세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좀 또 허영 민주당 후보한테 좀 많이 지고 있어요. 또 그 외에 이제 관심 지역구 또 몇 군데를 띄워놨는데요. 어느 쪽에 좀 눈길이 가시는지, 어느 지역구에 관심 있으신지. 네. 저는 네. 뭐 이렇습니다. 저 충북 같으면 네. 간에 흥덕의 그 정우택 의원이 사실은 그 원내대표를 한 중진인데 저분을 상당에서 빼내가지고 흥덕으로 갑자기 꽂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당에는 그 윤곽근이라는 고검자 출신을 넣었는데 잘못하면 두 사람이 다 위험한 거예요, 이게. 지금 청주는 4개 선거구인데 거기가 민주당이 다 우세라고 주장하고 원래 있어요. 또 지난번에도 4군데 다 민주당이 했죠. 아니, 근데 정우택 상당한 이제 정우택 3대 1이었는데. 3대 1이었는데. 이러니까 왜 이런 황당한 그 공천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니 저는 그 공주부의 성향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박수현, 정진석 두 분이 다 지명도가 높은 정치인이고 한데 접전이에요. 저건 나는 정말 집전으로 봅니다. 저거는 그 가령 이 조그만 보정을 하면 진짜 박빙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대전 예. 제가 하나 지난주에도 대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 중구가 어느 대도시든 중구가 제일 오래된 원도심이거든요. 중구가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 이제 연령 구성도 높고요. 그 평균 연령도 높은 편이고. 근데 저기가 지금 대전 중구인데 저기서 웬만해서는 민주당이 못 이기는 지역이에요. 저 지역이. 그래서 중구가 지금 황운하 후보가 저기를 이기게 되면 충청권 선거는 균형추가 거의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저기. 근데 그분은 당선돼도 곧장 피고인석에 서야 될 텐데 이제 어쩌려고 그건 또 알아서 하겠죠. 제가 관심 있는 데는 저 광주 북구 갑입니다. 저게 그 지난번에 우리가 광주 갔을 때도 뭐 인터뷰하는 분들이 북구에 사는 분들은 인물 보고 찍겠다는데 아마 저 북구 갑에 사는 분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때도 했는데 저 김경진 의원이 당선되면 자기 민주당 들어가겠다고 지금 무소속인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받아준다고. 안 받아준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광주는 지난번에도 그 거의 단일 선거거든요. 8개가 다 한꺼번에 넘어가요. 그 2004년도도 그렇고 2016년도도 그렇고 지난번하고 비슷한 거는 이용섭 후보가 그래도 이용섭 후보는 권은희 후보한테 이길 거라고 2016년도에 얘기했는데 거기도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김경진 후보가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예. 저기 초접전이에요. 예. 저는 진짜 관심 있는 데가 대구의 수성을이거든요. 네,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예, 저는 왜 그런가 하면 뭐 홍준표 그 후보도 너무 잘 알지만 이인순 후보를 잘 알아요. 그 이인순 후보도 여성 후보로서는 보기보다는 굉장히 재능이 있고. 아, 수성을이요? 예, 수성을. 아, 저는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아, 거기 홍준표 대표. 예.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낙선을 한다면 문제 그대로 통합당은 대선 후보를 이제 다 전멸해버리는 전멸해버릴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통합당으로서는 홍준표 후보가 돼야겠네요. 아니죠. 나는 모든 후보들이 다 살아있어야죠. 아, 다 돼야 된다고요? 예, 다 돼야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 저희 정치합시다 일을 그런데, 취임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정말 관심이 있는 답답해하는 점이 거는 나는 홍준표 후보가 왜 하필 수성을 선택을 했느냐. 그분은 이제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은 나가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명분이 아니죠. 저는 오히려 저분이 가령 그 중진 정치인으로서 또 혹은 여당에 대한 투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그대로 양산에서 그대로 출마를 했었어야죠. 무소속으로요? 예, 무소속으로. 그럼 통합당 후보 있는데 무소속 나가 양산에서는 안 되죠. 아니 여기도 통합당 후보가 있잖아요. 약하잖아요. 아니 거기도 약하잖아요. 나동현 후보가 되게 약하죠. 근데 또 경쟁자가 세잖아요. 근데 어쨌든 김두관 후보가 세잖아요. 미래통합당이 공천 시작하면서 느닷없이 홍준표, 김태호, 험지 출마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듭 얘기지만 야당이 정권을 찾아오려면 화살통에 활이 많은 게 좋아요. 그럼요. 그러면 대선 주자들은 권고하고 그럼 저 한교안 대표도 종로가 진짜 상산이 없다면 뭐 용산에 일찍 늘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대선자를 살려두고 그다음에 외부 영입 인사도 몇 분 대선자급 모셔와서 강남 같은 데 주고 해서 한 10명 정의 대선자가 경쟁하도록 해야지 이거를 다 이렇게 줄여놓고 정권을 어떻게 찾아오려고 그게 정답이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컨설팅을 박 대표한테 받았어야 돼요. 제가 있으면 저는 무조건 그렇게 했어요. 저는 대선자들 권고는 10번씩 합니다. 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제가 뜻을 존중하겠습니다라고 이건 선택하십시오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 험지 출마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첫 번째는 자의적인 출마를 해야 돼요. 그게 단주에서 압박을 해서 가면 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건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야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김부겸 의원도 그랬단 말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야 험지 출마의 명분이 있고 나중에 뭐가 돼도 되지. 저는 수성갑에 관심이 많아요. 수성갑. 수성갑에. 수성갑은 이미 선거가 나는데요, 뭐. 아니요, 저긴 접전 지역이에요. 저기는 접전 지역이고요. 3월 하순에 저 한 조사 여기 하나만 나와 있는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 저기가 접전 지역이 됐어요. 지금 접전 지역이 됐는데 저는 김부겸 후보가 저기서 이제 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약간 달라지리라고 봐요. 이게 왜 달라지냐고 하냐면 대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으니까 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의 요구에 부합하는 그 어떤 정책 노선이나 행동을 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되면 이 마지막이에요, 국회의원. 이제 대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언도 했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신임을 받게 되면 지금까지 김부겸 의원이 아주 점잖게 그냥 자잘한 정책들 성실히 하면서 했던 이것과는 좀 다른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김부겸이라는 사람의 모습 그런 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요. 저 개인적으로 친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사적인 사정이 들어가면 안 되지. 나는 얼마 전에 솔직히 말하면 내가 대구야. 사심이 아니고 이거는 공적인 거예요. 진보 진영에 소속된. 그리고 그 가령 이 보면요. 나는 그 깨지고 말하면 조영도, 김부겸도, 네. 홍준표도, 이인성도 사실은 다 국회의원을 할 만한 자격을 다 갖춘 분들이니까 난 어느 누가 돼도 좋다는 생각을 해요. 하는데 다만 내 생각에는 그래요. 홍준표 후보가 왜 수성을에 갔을까 하는 어떤 섭섭함이 있어요. 난 뭐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왜 좀 대권 주자답게 또 행동을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못 했을까. 그리고 저는 홍준표 대표가 잘했다고 봐요. 나는 그리고요. 또 하나. 다 죽고 혼자만 당선돼서 올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나 조영 의원과 김부겸 의원 같으면 내가 왜 조영 의원 편을 드는가 하면 김부겸 의원은 패배를 해도 정치적 상처가 적습니다. 근데 조영 의원은 패배를 하면 정치적 상처가 너무 커요. 뭐 커요? 4번이나 국회의원 했는데 그동안에. 그죠? 네, 아니 저희 정치합시다와 함께하는 그 4월 15일 개표 방송을 저는 저희 1회 출연자였던 홍준표 후보께서 웃으면서 보실지 정말 그 수심 가득한 표정으로 보실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네. 저는 된다에 한 표. 네. 자, 민심포차도 오늘 그 마지막 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함께 하셨던 그 우리 나름 좀 추억을 좀 많이 쌓았잖아요. 6개월 동안 아니 어떠셨는지. 세 분은 추억을 쌓겠지. 나는 추억을 안 쌓았는데. 아 그래도 저희랑 나름 오래 하셨죠. 집중적이고도 네. 그 네. 밀도 있는 추억을 쌓죠. 네. 저는 유독 우리 또 변호사님이랑 추억이 많은 것 아니 같아요. 포차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마셔본 술이 막걸리 한 잔밖에 없어. 그것도 부산 가서. 저희 끝나고 또 포차 준비돼 있어요. 한 잔 아니고 넉 잔 드셨잖아요 그때. 아, 네. 그런데 네. 자 어제 내가 하나 이번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 이 녹화를 오차를 녹화를 계속하면서 정말 이 두 분의 어떤 데이터의 근간 여러 가지 그 논리 정연한 말씀에 깜짝깜짝 놀랐어요. 아 공부를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직업이에요. 나도 직업이야. 우리는 데이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직업이.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와 같은 생각을 하는데도 깜짝깜짝 놀랐지만 또 내가 모르는 부분을 탁탁 지적하는 데 있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척 반가웠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때 유판세는 참 실망을 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촉이 흐려지는 것 같아. 무뎌지는 것 같아. 변호사님이 판독기야.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얄밉죠. 뭔가 무뎌지는 것 같아. 아주 날선 역시 소매를 세월을 못 속인다는 끝까지 아주 쫑거제리 구도를 저는 이제 민심포차뿐만 아니고 우리가 제일 첫 회 홍준표 대표님하고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지식다방 민심포차 이렇게 쭉 교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민심포차만 몇 번 하고 개표 방송으로 이어지잖아요. 저는 개표 방송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늘 그 선거 방송을 보면서 방송사들이 왜 저렇게 하지? 그런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 이 정치합시다에서는 특히 좋았던 것이 이렇게 전국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또 이제 무당층 또는 부동층 패널 조사를 또 정기적으로 같이 해서 보완 자료로 쓰고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그 현안이나 선거에 대한 비평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즐거웠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처 다 공개하지 못했던 그 패널 데이터, 그 여론조사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개표 방송에서 또 우리가 선거 결과를 놓고 이거가 견적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는 재미, 그게 되게 기대가 돼요. 그래서 개표 방송 KBS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싸. 좋아요. 예. 우리 부장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 예고까지 네, 이렇게 우리 제작 부장님 홍보까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네. 민심포차에 사실 이 먹방으로 굉장히 또 재미를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이 KBS 네. 개표 방송 시청률이 네. 많이 나오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타 방송사에서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 네. M 방송에서 네. 합니다. 한 빡세게 붙어 보입시다. 그럴까요? 네. 저는 조금 이제 사실 그런 데이터보다는 직관적으로 보는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이거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감으로 얘기하는데 이 컨설턴트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직관이라는 것도 뭐 그래도 꽤 오랫동안 축적된 뭐 암묵지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이 코로나 전국이나 이런 게 이제 우리 6번을 하는 동안에 뭐 이렇게 좀 들쭉날쭉 뭐 변화가 좀 아주 극적이었으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았을 텐데
조금 변화가 비슷해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직관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뭐 데이터 분석만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직관적인 얘기들을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공부가 많이 됐고요. 근데 거기서 미묘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저 데이터를 보고 팽팽한 어떤 거를 느끼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데이터를 보면서는 일정한 좀 부등호가 있는 구도를 처음부터 느꼈었고 오래 가면서 좀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추세를 읽었는데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또 다른 시각에서 좀 다른 어떤 해석이나 분석이 가능하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자극이 되고 앞으로 이 공부를 더 좀 깊이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여론조사와는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또 흥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는으로 고쳐주세요. 왜 저까지 끌어들이세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정치합시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정치합시다 이렇게 오늘로써 이제 막을 내립니다만 4월 15일 KBS 개표 방송에서 지금까지 살펴온 민심을 토대로 여러분과 함께 또 선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치합시다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자, 다음 주 수요일 4월 15일에는 유시민 이사장님 그리고 박성민 대표님, 정한우 박사님과 함께 또 우리 박형준 교수님이 또 합류를 하시니까 또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늦게 합류해 주셔서 또 이렇게 또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즐거웠습니다. 네. 4월 15일 날 네. 박형준 네. 그쪽 선대위원장 일로 오는 네, 거예요. 저희 방송 같이 하세요. 네.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요. 아 그렇구나. 자, 정치합시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선거 당일에 4월 15일에 개표 방송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방송을, 그러니까 저희가 낙엽 지는 거 보면서 방송을 했는데. 그때 그렇게 추웠어. 그때 여기 홍준표 대표님하고 한 데도 여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일을 하고 마지막을 또 여기서 장식을 하네요. 아유, 근데 아무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한 번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게 너무 좋았어. 딴 거 다 필요 없고 네. 데이터를 가지고 에비던스를 가지고 뭐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이념적인 논쟁밖에 안 돼요. 그게 어쨌든 맞든 틀리든 그 일정한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을 보는 거니까. 제가 언제 또 이런 분들이랑 버스 타고 다니면서 지금 전국을 쫙 순회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좀 아쉬웠던 게 코로나 전국이어서 가서 이렇게 뭐 더 방송 끝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됐었어요. 그죠?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나는 그 네. 버스를 한 번도 못 타봤네. 한 달, 한 번도 못 타고요. 그러시네요. 네, 아니 굳이 탈 필요는 없어요. 힘들어요. 뭔가 힘만 들어요. And wander around backstage till those lights come up and we hear. 자,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는 뭐 그동안 벗어난 것도 없으니까. 고생하셨어요.